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통관리사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어 이해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같이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쇼링입니다. 자, 리쇼링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려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리쇼링은 보통 다국적 기업, 자, 해외에 여러 가지 기업을 두고 있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보통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기업을 옮기려고 하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쇼링은 반대겠죠. 자,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베트남 이해해 보시면 좋죠. 베트남에 현재 삼성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이 오프쇼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베트남의 국민성에 실망한 삼성이 지금 리쇼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80%의 결과물은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는 법칙을 얘기를 하고요. 롱테일의 법칙은 IT와 기술 발전으로 상위 20%가 다시 80%로 다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 가격 결정법인데요. 자, 이 유통관리사는 경쟁으로 가격을 책정했냐 아니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 결정법은 내가 경쟁적인 가격을 설정하기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을 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9,000원, 9,900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B2B는 잘 아시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죠. 자, 그리고 C2B는 커스터머, 손님이죠. 개인이죠. 자, C2B, 개인과 기업 간의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IoT입니다.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뭐 가전제품의 블루투스,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 있죠. 자, 스마트 기기가 IoT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디백입니다. 우리 버디 많이 하셨었죠? 자,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 버디 날아다닌다, 약간 날아다니는 신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항공기와 화물이 조합된 게 버디백입니다. 자, 그리고 PC백은 PC 우리 물고기죠. 자, 그 물고기는 우리가 배로 잡죠. 그래서 선박, 화물로 한다. 물론 그 PC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리고 피기백. 자, 피기 이거는 우리 피그, 돼지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돼지는 보통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철도로 많이 옮기죠. 그래서 철도, 화물로 이동하는 것을 피기백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블 스택 트레이는 철도에서 컨테이너를 2단 더블로 적재하는 화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이프라인. 자, 우리 보통 파이프로 가스나 액체 이런 거 많이 다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가스나 액체로 된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량적 척도입니다. 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숫자 사용이 많이 되는 것들은 정량적 척도다. 자, 이것은 1리터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양을 표현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정성적 척도는 숫자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글쎄요. 조금 더 마케팅 쪽으로 나가 볼까요? 자,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되는 게 정성적 척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전 기능 도매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말 그대로 현금으로 도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only. 자, 캐시만 받습니다. 자, 현금 지불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배달은 하지 않아요. 무배달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트럭 배달. 말 그대로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 건데요. 자, 이 트럭에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트럭에서 양말을 팔거나 뭐 이렇게 뭐 푸드 트럭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트럭 배달 도매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진열 도매상은 진열과 재고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진열대 있죠. 자, 이 진열대를 직접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을 이제 진열 도매상들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 주문 도매상이에요. 자, 우편을 통해 소매상에 카탈로그를 주고 주문을 받아 제품을 배달한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고가품입니다. 자, 우리가 귀금속, 시계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를 주고 받죠. 물건을 미리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편 주문 도매상이고요. 자, 직송 도매상 보겠습니다. 재고를 보유를 해요. 근데 운송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직접 운송을 하겠다. 바로 직송을 때려버린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매상의 기능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워주셔야겠죠. 자, 먼저 이 도매상이 제조업자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냐. 생산품 판매, 재고 관리, 시장 정보 전달,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고요. 자, 도매상이 그럼 소매상을 위해서 뭐 하냐. 상품을 공급하겠죠. 그리고 구색 갖춤, 진열대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소매상 지원, 여기서는 기술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객 지원, 소량 분할 판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요거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물류 아웃소싱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건 일단 제3자 물류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요. 3PL이라고도 합니다. 자, 물류를 외주를 주는 거죠. 자, 왜 하냐?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비용 절감 효과예요.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외주를 줬으니까 외주되는 회사에서 물류비 이만큼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계산이 더 편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고객 서비스와 비용 절감입니다. 자, 아웃소싱 목적이 기업의 전략과 동일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외주를 줬어요. 대신 물류는 내가 안 하겠죠. 그 안 하는 대신에 고객 서비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아웃소싱 목적은 고객 서비스 목적이 증진이 최우선이다. 요게 동일해야 된다. 요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인력 관리를 통한 사기 증진. 자, 물류를 외주 줬으니까 물류를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줄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최고 경영자 관심과 지원입니다. 자, 이건 물류 아웃소싱이 성공적이려면은 어쨌든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물류 아웃소싱은 고객 만족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상표들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라고 하죠. 자, 먼저 개별 상품입니다.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는 PB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상표는 뭐냐?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GB라고 합니다. 점포 상표는 뭐냐? 소매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직접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SB라고 하고요. 경쟁 상표는 뭐냐?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한 저가 상품이다. 그게 FB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등을 다 해서 맞춘 게 NB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PB 상품, NB 상품 잘 아시지만 가운데 세 개도 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쟁 분석 이해하기입니다. 자, 총 5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업태 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의 경쟁 구조를 분석한다. 자, 요걸 이해하시려면은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자, 업태 내 경쟁 분석입니다.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즉, 자, 업태 내는 뭐냐면은, 자, 국밥 가게와 국밥 가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 동일한 상품 하는 동일한 소매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업태 가는 뭐냐면은, 국밥집과 옆에 있는 쭈꾸미집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데 상이한 소매업체죠. 나름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경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잠재 경쟁 분석 보면은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하는 거죠. 자, 여기 내가 가게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임대가 났는데 가게에 뭐가 들어올라 그래. 그러면은 얘가 우리한테 경쟁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거를 파악해 보는 거고요. 네 번째, 경쟁 보완 관계 분석입니다.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 및 분석하는 겁니다. 자, 즉 내가 여기 이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고객들이 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계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간의 경쟁 관계. 자, 요 4가지 중에 무조건 한 단어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런 얘기 나왔다. 요거 위계별 경쟁 분석 얘기하고 있구나. 바로 문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비용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이 있는데요. 자, 내부 실패 비용은 선적, 출하 전에 물건이 나가기 전이죠. 출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재검사나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견이 되는 게 내부 실패 비용입니다. 자, 외부 실패 비용은 그럼 고객의 발송 후겠죠? 자, 물건이 이미 출고가 됐어요. 근데 제품 불량으로 발생돼요. 뭐 반품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근데 평가 비용이랑 내부 실패 비용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평가 비용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즉, 내부 실패 비용과 평가 비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품이 출고 전은 똑같아요. 제품이 출고 전에 발생한 제품 불량이긴 한데, 평가 비용은 뭐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구나.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옥주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연간 재고 비용에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EOQ라는 것은 1회 주문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발주되는 주문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자, 구입 비용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연간 단위 재고가 파악이 되겠죠. 1년에 얼만큼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창고 비용, 관리하려는 뭐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이 생기는데, 이것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 지금 비용이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비용 정해져 있다. 자, 비용은 정해져 있고 이 비용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자, 그래서 1회 주문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좋죠.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결국 뭐다? 자, 비용이 가장 중심이고요. 재고를 항상 잘 재고 유지를 하는데, 재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도 않게 하면서 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고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EOQ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량 주문과 정기 주문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정량 주문, 양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거겠죠. 정기 주문은 기간을 정해놓고 주문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게 답니다. 정량 주문법은 표준 부품을 주문하거나 많은 품목수, 고정된 주문량이나 일정하지 않은 주문 시기, 저가 물품 등을 사용하는데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정량 주문법, 아까 1회 양을 정하는 게 EOQ였죠.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으로 계산해 발주량을 정하는 게 정량 주문법입니다. 자, 그럼 정기 주문법은 반대겠죠. 전용 부품을 주문하거나 적은 품목수, 유동적인 주문량, 일정한 주문 시기, 그리고 고가 물품에는 정기적 주문법을 사용한다. 발주 시기를 정해두고 기간별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의 효용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요. 먼저 시간 효용이고요. 자, 이 시간 효용인데 왜 보관이 나오냐? 자, 내가 보관을 하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물건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효용이라는 것은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소 효용의 운송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장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운송을 해서 장소로 가져다 놨으니까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를 극복을 하겠다는 거죠. 생산지는 저기 양산인데 소비지는 서울이에요. 자, 요거를 극복해주는 게 장소효용이다. 어떻게? 운반을 해줌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소유효용은 마찬가지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유권이 이동되죠. 왜? 돈을 내고 지불을 했으니까요. 자, 형태효용,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자, 형태효용 조금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조직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온 거는 먼저 1번, 2번, 3번, 4번까지인데요. 자, 라인 스태프 조직 뭐냐?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스태프를 추가한 형태로 스태프는 분석, 조언, 보조 성격을 가진다. 자, 라인 스태프는 뭐냐? 라인 플러스 그러면은 스텝을 한 명 둔다라는 개념이죠. 자, 라인 조직이 뭐냐?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고 관리자는 강렬한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게 뭐냐? 라인은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대빵이 강력한 권력으로 쫙쫙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라인 스태프 조직은 여기서 스텝이 추가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보조해주는 친구를 두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프로젝트 보시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이에요. 즉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된다는 거죠. 자, 매트리스 조직은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 자, 누구의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왜? 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해체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맥이 넓어지다 보니까 비리가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너희 안 되겠어. 이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이 일 끝나면은 다 해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는 거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네트워크 조직은 독립된 부서들이 각각 부서들이 여러 가지 합치는 거죠.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다. 자, 우리가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팀, 그리고 마케팅팀, 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자기 일 하면서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자기 일 하러 가는 게 네트워크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포터에 가치 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있습니다. 자, 먼저 가치 사슬 분석은 2개가 있어요. 본원적 활동, 자, 주된 활동이라는 거죠.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 등을 합니다. 자, 그럼 보조적 활동은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등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보조적 활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포터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산업 구조 분석 어떻게 보았냐? 수평적 경쟁 요인과 수직적 경쟁 요인으로 봤어요. 말 그대로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죠. 자, 수평입니다. 그래서 수평은 지금 대체제,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다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수직적 경쟁 요인은 뭐 생산자, 공급자, 구매자, 소매업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수직적 경쟁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용어 이해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거시적 환경이라고 하면 보통 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정경사회, 기술적 시장 환경 요인들이 거시적 환경이고요. 미시적인 거는 세부적이죠. 경쟁사, 중간사, 고객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되겠고요. 자, 배닝은 컨테이너에 물품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배닝은 반대겠죠.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빼는 것이 디배닝이다. 자, 그리고 체화재고란 말이 나와요. 자,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인의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일어나냐가 중요한데요. 자, 예측을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게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팔렸어요. 예측 실패죠?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잉이나 경기 불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원스톱 쇼핑은 뭐냐? 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 다 하는 거예요. 자, 지하 1층에 식품, 1층에는 뭐 귀금속, 2층에는 의류 매장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 쭉 올라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할 거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슬로 욕구 이론은 요거 순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크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 그래서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최종, 인간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욕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말 있죠. 프로듀스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자, 소비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넌트, 자, 임차인이나 임차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테넌트 믹스는, 자, 테넌트끼리, 자, 임차인끼리 경쟁하지 말고, 우리 경합 상대인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에서 경쟁을 하자.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자. 요게 테넌트 믹스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지는 뭐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2개가 이렇게 도로가 교차를 합니다. 도로예요. 그럼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그럼 각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면이 1개, 2개 겹쳤어요. 그럼 2면 각지. 여기 도로 또 있어요. 3면 각지. 자, 이렇게 되면은 4면 각지죠. 그래서 2면, 3면, 4면 각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1면 각지, 뭐 혹은 각지가 있고 2면 각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틀린 얘기입니다. 자, 획지는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하는 한 단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티센다학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요건 지금 일단 외워주실게요. 근접구역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하여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티센다학형을 위해서 뭐 CST 맵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소비자는 가까운 곳 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점포의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시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6시그마는 우리 100만 분의 3.4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 결합률을 6시그마 100만 분의 3.4로 낮춰자. 왜?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을 위해서 결합률을 6시그마 100만 분의 3.4로 낮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식품이란 것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단, 약품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 집단 급식소는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예요. 자, 근데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집단 급식소라고 할 수 없고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뭐냐?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해서 조치하는 과정이 뭐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걸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고는 식품에 닿는 물건, 모든 물건을 얘기를 해요. 식품, 채취 물건, 뭐 위생용품 모든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유통 경로의 변화는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로 나아간다. 순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점포 기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매장 면접의 합계가 3000m 제곱 이상인 곳은 대규모 점포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브콜은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서비스 퀄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외워두셔야겠죠? 자, 먼저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양을 얘기하고요.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겠죠. 서비스를 하는데. 그리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이것도 다시 지금 서비스 내용 맞죠? 자,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인에게 보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 요것들이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해리슨이란 친구가 4가지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거친 남성 문화입니다. 자, 막 거칠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많아요. 도전 정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하니까 막 피드백이 빨라요. 남자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패의 차이가 크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대신 요 거친 남성 문화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리더의 경향과 행동이 반영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낮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빠르네요. 괜찮네요. 자,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거죠. 대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인 업무를 주로 해요. 왜? 이렇게 해야지 노니까. 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자, 이름부터 벌써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느려요. 막 사운을 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피드백 받을 때가 아니야. 집중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패 차이가 대신 커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망하면 쪽박인 거죠. 그래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또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사운을 다 걸고 나니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위험한 거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상급자 하지만 결국 일상적인, 자, 우리 매출 100만 원 올릴 거야 하면은 그거를 위해서 계획은 누가 세우죠? 하급자인 우리가 세우는 거죠. 슬프죠? 자, 그리고 과정 문화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하지만 안정적이겠죠. 현실에 충실하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성패 여부 결과 오래 걸려요. 자, 요거는 과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과정 문화는 어디서 하냐?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해서 하는 문화다라고 누가 해리슨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리더십 종류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리스마 있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 자,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게 카리스마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 리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최고야, 우리 과장님 최고야, 이런 거죠. 자, 갖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인 리더십도 멋있죠. 자,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와 구성원이 업무 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구성원이 다 참여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성취 지향적. 누군가 느낌이 벌써 안 좋아요. 짜증나죠? 자,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에게 목표를 설정시켜 구성원들이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망할 팀장들. 자, 그리고 서번트가 사실 제일 좋죠. 자,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람은 참 중요한 자원이라고 본다. 자, 요런 리더들만 있으면 참 좋겠죠. 자, 끝으로 경로 파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 경로 파워에 나오는 요 6가지 단어들은 어디에 나오더라도 다 똑같은 의미로 되니까 지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강제력은 A가 B에게 행사하는 처벌 같은 겁니다. 자, 끼워 팔기나 지역권 철회, 대리점 보증금 인상 등이죠. 그래서 A가 갑이 되고 B가 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상력은 말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냐? 리베이트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 지원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자, 합법력은 뭐냐? A가 B에게 행사하는 영향이에요. 법적인 영향인 거죠.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 권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준거력은 뭐냐? 내가 일체감을 가지는 거죠.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긍지, 우리 회사는 최고다. 보람, 이 일하면 최고다. 회사 목표, 소속감을,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게 준거력이다. 그리고 전문력은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 자, 경영지시,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는 거죠. 자, 정보력은 뭘까요? 시장 정보나 소비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의 공유로 발생하는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개념 잘 잡아두시면은 다음 문제 푸시는데도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상의 필요 이유입니다. 4가지 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총거래수 최소 원칙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에 개입함으로써 단순화, 통합화되어 거래 비용을 감소한다. 자, 근데 쉽게 생각해봤을 때, 중간상에 끼면은 또 누군가 추가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단순화, 통합화를 해서 오히려 중간상에 끼는 게 서로 분쟁도 줄여주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비 우위 법칙입니다. 자,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누가 중간상에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분업 원칙이죠. 유통 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쟁성과 편익을 가져온다. 자, 이거 변동비 우위 원칙과 비슷해요. 자, 우리 유통 경로상에 있는 각자가 서로 잘하는 거 집중하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집중 준비 원칙입니다.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며 덕분에 소매상은 소량의 적정량만 보관하여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자, 도매상은 보통 우리 외곽에 있죠. 그래서 이 A 도매상이 물건을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1000개 다 시장에 풀려 있으면은 가게가 가득가득 차고 막 다 임대 점포가 커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00개를 10군데에 뿌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 입장에서는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요것들을 누가 해준다? 중간상이 해준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영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조달 물류입니다. 말 그대로 조달하는 거예요.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기까지입니다. 조달에서 창고까지를 우리는 조달 물류라고 하고요. 생산 물류는 창고의 출고부터 생산 공정 창고에 입고되기까지죠. 자, 그럼 창고에서부터 생산 공정까지, 공정 창고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생산 물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 물류는 뭘까요? 소비자의 반품이나 교환을 위한 물류 활동이죠. 자, 폐기 물류는 뭐야? 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수 물류는 뭘까요? 팔레트,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빈 물류 용기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회수 물류다 보시면 되고요. 판매 물류는 이제 물류의 최종 단계겠죠. 물건을 파니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송, 배송 등을 이제 우리는 판매 물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신신이죠. 자,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신기죠. 자,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에 갑니다. 기신입니다. 자, 시장 침투 전략은 뭐다? 기존 제품으로부터 기존 시장에 갑니다. 기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신신다, 신기제, 기신시, 그리고 기기시. 저는 기기침으로 외웠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문제, 산업 매력도 평가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외형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요. 외형적은 말 그대로 시장 규모, 잠재력, 성장률, 판매력 등이 되겠고요. 구조적 요인은 잠재적 진입자의 위험, 경쟁자죠. 그리고 대체제가 생겨났을 때 위험, 그리고 시장 내 경쟁 등 이런 경쟁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구조적 요인이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인구 변화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산업 매력도를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쇄점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연쇄점이 뭐야? 그냥 체인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규 연쇄점 있죠.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 점포가 각재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 정규 연쇄점이고요. 직영점형 연쇄점. 자, 말 그대로 직영점이에요.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 점포를 직영하되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상품 공급, 경영 지도를 한다. 자,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입니다. 자, 마스터, 해외로 나간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지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한다. 자, 뭐 맥도날드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합형 체인,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을 만들었네요. 그죠?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을 수행하는 체인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효율을 이끌어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의형 연쇄점도 있어요.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동시에 얻는다. 자, 경영의 일부를 본부로 떼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독립적인 역할도 많이 해요. 요게 임의형 연쇄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JIT와 JIT2 알아보겠습니다. JIT는 Just in Time이에요. Just in Time 느낌이 딱 오죠. 바로 그냥 확실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 필요할 때 공급을 받아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원감이 아니죠. 절감하는 경영의 기법일 거죠. 자, 내가 10개만 팔면 되는데 굳이 50개, 100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10개만 필요한 것 같아. 내일까지 10개 확실히 줘. 저스트 인 타임에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니까 제로 재고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대신 이렇게 하면 공급업체에서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JIT2는 뭐냐? JIT2도 일단은 JIT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집합인가요? 수학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자, 발주 회사와 공급업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우리 중복되는 업무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원가 절감 효율을 높이자. 무슨 말이냐? 공급업체와 소매업체가 있겠죠. 근데 공급업체에서 소매업체에서 둘이 동시에 똑같이 하는 일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 우리 둘 중에 이거 한 명만 하자. 우리 둘 다 하니까 손해야. 왜? 우리는 한 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JIT2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파 브랜드 이야기. 자, 우리 스파 브랜드, 우리 스파오 물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이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무조건 얘기 나온다. 그러면 스파 브랜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이구나. 제조랑 유통 둘 다 하는 소매점이구나. 요게 스파 브랜드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 소매점의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겠죠.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여 제조 원가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뭐냐,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상품. 자, 뭐냐, 즉 잘 팔리는 스테디 물건들을 팔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예상은 정확해야 된다. 자, 요거 소비자가 원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요런 예상들이 정확해야지 스파 브랜드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로 MRP라는 게 나와요. MRP는 JIT와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MRP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정확히 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 및 계획하기 좋다. 그래서 순위, 생산 능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MRP를 쓰는 거죠. 자, JIT와는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은 언제 주문할지 계산이 편해지겠죠. 이를 통해서 JIT를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채찍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9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좀 더 읽어볼게요.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조업체가 있고요. 공급업체가 있고, 자, 소매업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잼민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켓몬빵 좋아요. 포켓몬빵 주세요 하니까 소매업체가 포켓몬빵 잘 팔리네 하고 공급업체에다가 포켓몬빵이 잘 팔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업체가 그래? 하고 제공업체에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지금 포켓몬 관련 상품 잘 나간대 하니까 제조업체에서 그래? 그럼 피규어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유통 주체들이 수요 측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줘야지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찍 효과가 왜 일어나냐? 각각의 구성원들이 수요 측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보조차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경감 방안 외워주셔야겠죠? 자,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 자, EDLP, Everyday Low Price예요. 자, 항시 염가 전략이라고 하죠. 자, 항시 염가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줄인다. 자, 너무 심한 차이를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서로 협동하자, 정보 공유하자 이 얘기고요. 자,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이건 뭐냐? 자, 우리 공급 과정에서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한테 가는데 일주일이라는 리드 타임이 걸린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일주일 안에 많은 정보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뭔가 물건이 잘 팔리겠구나 하고 공급자는 가는 동안 막 정보를 기다리죠. 자, 근데 일주일 다시 피드백이 왔어요. 총 그냥 물건이 정보를 받는데 거의 2주가 걸리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정보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리드 타임이 짧아요. 하루만 가요. 1일이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갔다 빨리 오니까 이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 적은 거죠. 다른 정보가 뭔가 다른 정보를 없애기 그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정보가 야, 내가 배고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이 바로 들어야지 오해가 없지. 일주일 뒤에 배고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배고프다고? 알겠어, 음식 보내줄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타임 단축시키는 게 채식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번에도 용어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센터는 뭐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 센터이자 고가의 상품도 파네요. 고가의 상품 파는 질 좋은 의류점, 선물가게까지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마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가는 마진이 적지만 많은 사람이 유입을 꾀하는 것이 파워센터다. 저가부터 고가 다 파는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 전표법은 이제 애플바움이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요.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 사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도에 막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매장 상권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고객 전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권 요인 보겠습니다. 상권 요인 말 그대로 상권이니까 상권 규모, 시장 규모, 교통량, 영업량 등 이런 택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권 요인이 되고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입지 요인은 시계성, 주지성, 고객 유도 시설이 있냐, 동선은 어떠냐, 도로는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입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 요인은 음식이나 의류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 스토어 볼게요. 자, 쇼핑몰에 있는 카페, 뭐 스타벅스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마트, 영화관 등의 뉘앙스로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야, 백화점 갔는데 여기 영화관도 있어. 그럼 우리 CGV 앞에서 만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앵커 스토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쇼핑몰 근데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카페만 따로 있으면 앵커 스토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이것저것 볼 것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핵심 주축이 되는 스토어를 앵커 스토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버퍼라는 말이 나와요. 버퍼는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이고요. 레이어는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 형태로 보는 거죠. 지도를 막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입지 분석의 5요인 외워보겠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되겠고요. 자, 우리 자리 권리금, 바닥 권리금, 전문용어로 바닥피라고도 하죠. 그게 자리 권리금이고요. 자, 슈퍼마켓 다 아시지만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셀프 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자, 이게 EDLP입니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예요. 자, 그리고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퍼마켓은 교외에 입지하면서 5천에서 1000 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지고 아주 큰 하이퍼마켓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은 유명 브랜드의 2월 재고품, 하자품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죠. 그리고 홈디포는 뭐냐? 주택, 홈이죠. 그래서 이 홈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을 판매하는 곳이 홈디포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뭐냐? 전문품 할인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상품 구조를 갖추고 저렴하게 파는 것을 카테고리 킬러다. 누구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핑센터 유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파워센터, 대형 점포의 개념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또는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킬러 모두가 파워센터에 들어가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후드 센터는 네이버후드 이웃이죠. 고객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고객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 장소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지구 중심으로 위치하여 네이버후드 센터보다는 다양한 범위의 일반 상품을 다룬다. 예를 들어 뭐 슈퍼마켓, 대형 드럭스토어, 약품이나 뭐 이런 음식, 간단한 음식들 파는 곳이죠. 완제품의 음식이죠. 그리고 할인 백화점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가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할인 백화점은 파워센터이자 커뮤니티 센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화점의 매장의 가구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직각 배치입니다. 직각 배치가 일단은 효율성은 제일 좋아요.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판매장 면적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직각 배치다. 자, 사형 배치는 매장 구석구석 가기가 쉽다.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방사형 배치는 자, 뭔가 방사되어 있어요. 막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매장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방사형 배치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형 배치. 통로 폭의 자유로운 변화와 상품 전시도 상품에 따른 독특한 형식의 배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직각 배치와 자유형 배치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객 동선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주로 승용차로 내점하는 점포의 경우는, 그러니까 차 타고 온다라는 거죠. 참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고객이 차 타고 오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출입구까지가 동선인 거고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올라간 후, 내려오는 경우에는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 자,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은 고객이 각 층별로 돌아보기 때문에 각 층이 좌석이 되고 이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동선이 된다. 인스토어의 동선의 경우는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 동선이 되고요. 고객의 내점 수단이 도보인 경우 걸어서 오시면은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 동선이 된다 라는 거,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마진 회전율에 따른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마진과 고마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마진,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 유명한 제품, 임대료가 싼 곳,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하는 경우. 아, 나 오늘 라면 사러 가야겠어 하고 하면 그냥 마트를 가죠? 뭐 사러 온 거죠? 놀러 온 게 아니죠? 자, 그럼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 유명하지 않은 제품, 전문품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밀집 지역, 그리고 복잡한 소매 점포 조직을 가진 경우,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나오기가 참 쉽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중심지 이론은 뭐냐?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고,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즉, 중심지가 크거나 상권의 규모가 크면은 인구도 커지고 그 주변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는 우리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 이런 시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종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여기 중심지론에서 최대 도달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 도달거리라는 것은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대 거리다. 자, 유통 서비스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다. 그리고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뭐다? 정육각형으로 형성된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중심지 이론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도 중요해요. 자, 두 경쟁 도시의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적으로 반비례한다. 자, 무슨 말이냐? 풀면 이렇게 돼요.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의 점포가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점포도 많겠죠. 그렇다면 주변 도시에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을 하러 가겠죠. 무슨 말이냐?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A는 인구 100만 명, B는 인구 5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A 지역이 점포가 훨씬 많겠죠. 자, 그런데 자, A까지는 10km가 떨어져 있고요. B까지는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C가 A로 갈 것 같아, B로 갈 것 같아. 요거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B 도시의 인구 50만, A 도시의 인구 100만이죠. 자, 그럼 B 도시까지의 거리가 5km고 A 도시까지의 거리가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수치만 가지고 보면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어디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숫자가 됐을 때는. 근데 여기서 뭐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C는 A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고 싶으시면 제 기출문제 풀이에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 이해만 하시고 가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제 와이프는 유통관리사 2급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 합격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뒀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컨버스는 분기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도시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분기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스가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야,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 내가 저기 이케아 가려고 이렇게 여행까지 가야 돼? 여행 갈 정도야? 안 할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의 공식은 요겁니다. 자, 요 분기점은 어떻게 찾을 거야?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기준 지역 인구, 외부 지역 인구로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계산하기 쉽게 나와요. 보통 기준 지역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40만 명이다. 여기는 1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이죠. 루트로 빼면은 결국엔 2분의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나오니까 이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허프의 확률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소비자가 전폭으로 선택할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선택하는데 확률적인 것 같아. 뭔가 선택하는 그 퍼센트가 있는 것 같아. 요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허프는 야, 나랑 가깝고 규모 크면은 거기 갈 확률이 훨씬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지 확률을 두 가지로 보니까 해당 상업 집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를 하고요. 해당 장소에 도달하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즉 더 가까운 데 간다라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설과의 거리, 시설의 규모가 소비자 흡인 요인이 된다. 자, 말씀드렸죠.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에게 효용을 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MCI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허프 모형을 발전시켜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자, 허프 확률 모형에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다 보니까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입지의 유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입지의 유형은 총 6가지가 빈출이 되고 있고요. 먼저 적응형 입지입니다.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예요.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더 좋은 입지는 적응형 입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재성 입지, 집재되어 있다? 뭔가 막 모여있는 느낌이죠. 동종 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집재성 입지, 요거는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쭈꾸미 골목, 뭐 남대문의 자갈치, 뭐 갈치골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럼 집심성 점포는 뭐냐면요. 집심, 심,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배우지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즉 백화점이나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등이 집심성 점포를 가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발음이 어렵네요. 자, 집재성 점포, 집재성 입지랑 똑같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산재성 점포, 산재성, 뭔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재성 점포는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이발소나 세탁소, 목욕탕 등이 해당한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국부적 집중성 입지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뭐가 같이 따라 나오냐면은 석재점, 종묘점, 비료점 요것만 외워주셔도 돼요, 사실. 자, 근데 설명을 해야겠죠.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 국부적 중심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도심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모여 있는 게 난 친구들이 종묘점, 석재점, 비료점 등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 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한번 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촉진 일탈입니다. 자, 우리도 뭔가 일탈하면은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촉진 일탈은 합법적인 판매 촉진이 아닌 녀석들을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제전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내점률은 점포 앞을 지나는 유동 인구의 유입률이고요. 촉진 광고는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파일럿숍, 안테나숍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파악하려는 숍이에요. 우리 뭐 프로그램도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죠?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업셀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소나타 보러 왔는데
야, 중고차 딜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한 100만 원만 더 하면 그랜저도 사요. 그래요? 그럼 100만 원에서 그랜저 살까? 했는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 포르쉐를 산다라는 거죠. 이게 업셀링이고요. 자, 교차 판매는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에 추가 제한을 하여 다른 제품도 사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토스트기를 샀어요. 토스트기를 사서 기분 좋네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고객님, 토스트는 뭐죠? 커피죠. 커피 머신도 하나 사셔야죠 해서 커피 머신도 같이 사게 해주는 게 교차 판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드럭스토어입니다. 자, 마약 파는 곳이 아니죠.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고요. 전문 할인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하여 깊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회원제 도매 클럽은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는 할인된 정상 제품을 판매한다. 보통 마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대형마트, 항시 염가 전략, 늘 싼 가격으로 파는 EDLP,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PB상품, 무상표 상품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또 대형마트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자료는 직접 수집한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세요? 이렇게 100명한테 인터뷰를 해서 얻은 정보는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다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통계, 판매, 매출, 비율 이런 것들이죠. 즉, 우리가 2차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1차 자료가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가 더 고급 정보냐라고 본다면은 2차 자료가 좀 더 고급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유보 가격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죠. 자, 그리고 준거 가격.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나는 커피 머신 사는데 10만원 넘으면 안 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기준이죠. 그리고 최저 수용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폴드를 쓰는데 갤럭시 폴드를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 20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싼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가격을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DLP 나왔네요.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이죠. 그래서 수익보다는 점유율을 위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샘플 많이들 받으시죠? 신제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화장품 샘플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쿠폰, 신제품의 사용, 반복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사실은 목표라는 거. 그리고 가격 할인 패키지입니다. 가격 할인이나 혹은 제품의 양을 증가하거나 묶음 판매를 등을 해서 가격을 어쨌든 할인하게 해주는 거죠. 즉 그냥 100g당 혹은 한 개당 가격을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적 기법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주관적 요소를 사용한다. 우리 정성적, 정량적 차이 잘 구분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전 영상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권에 대한 이해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상권이란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의 말 그대로 범위예요. 지역 범위죠. 그래서 상권은 총 3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혹은 3개 상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1차 상권이 가장 넓겠죠. 그래서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65%를 흡인합니다. 그래서 1인당 매출액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500m 이내나 직경 1km 반경 이내의 지점을 우리는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케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상권의 고객들이 1차 상권에 있겠죠. 자, 그 다음은 2차 상권입니다.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을 하고요. 자, 2차 상권은 대신 1차 상권보다는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차, 2차 아닌 나머지를 한 개 상권이자 3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점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고객분들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권 분석 어떻게 하냐? 2가지로 시험에는 나옵니다. 먼저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방법인데요. 자, 우리 두문화, 도식화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레컨 케크레, 약간 마법 주문 같죠? 자, 레일리 소멜리어 법칙, 컨버스 수정 소멜리어 법칙, 케인의 흡입력 모델, 애플바움 모형,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래쉬의 수정 중심지론이 규범적 모형이다. 레컨 케크레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방법은 체유현비씨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환지조사법, 비율법, CST법인데, 자, 우리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방법만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체유현비씨 외웠어요. 근데 나머지 상권 분석 방법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기술적 방법이 아니니까 규범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기술적 방법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규범적 모형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건축선 후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제가 도로교통공사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도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보통 4m 이상 도로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4m 미만인 도로에는 여기가 2m 되는 구간 하는 거죠. 중심선으로부터 2m 되는 지점을 우린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죠. 또 4m 미만 도로인데 여기에 막 경사지, 하천, 철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좁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해서 그냥 4m로 책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건축선 후퇴가 그럼 많이 될수록 좋을까요? 점포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 건축선 후퇴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원래 건물이 여기 있을 게 여기 있어 버리는 거죠. 도로는 여기인데 건물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건축선 관련 문제 나오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매력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어느 입지가 매력적이려면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 뭐냐면은, 자, 여기 A라는 곳에서 B에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해요. 고객이 고객 룰루루 간다 하는데 여기 가운데 갑자기 C라는 곳에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를 가진 매장이 있는 거죠. 그럼 A가 B로 가려다가 C로 가야 되겠다, 여기가 더 좋네 하는 이런 고객 차단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보충 가능성 원칙입니다. 자, A 매장이 있어요. 자, 고객이 이렇게 C는 고객이죠. 자, 이렇게 커스터머 이렇게 누르러 가는데 여기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정장을 사러 갔는데 여기 넥타이 안 팔아? 그러면은 그냥 한 군데 다 같이 파는 데로 갈까 하는데 옆에 갑자기 띵 하고 넥타이 매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장 사고 바로 옆으로 가서 넥타이 사면 되겠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점포가 서로 고객을 교환할 수 있는가 보는 거고요. 동반유인 원칙은 집재성 점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장 혹은 넥타이 관련된 소매업이 모여 있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근 가능성 원칙. 자, 고객이 여기 있어요. 매장이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을까요? 가까운 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점포 밀집의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산재성 점포의 특징이죠.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 그게 뭐다?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 매력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 이 5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인간 심리에 대한 원칙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점포로 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자, 먼저 집합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운집한 곳을 선호합니다. 저기 사람 많아, 저기 좋은가 봐, 이거고요. 보증 실현의 법칙입니다.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는 낙곱새가 1인분에 9,000원인데 여기는 낙곱새가 10,000원이야. 10,000원인데 재료가 좀 더 많이 들어가나? 그렇지도 않네. 그럼 더 싼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안전중시 법칙입니다.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 A 동네가 맛있다라는데 나는 B 동네에서 늘 밥을 먹었어요. 근데 A 동네에 가려면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자, 그럴 때 아예 그냥 B 갈래.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단거리 실현입니다.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원칙이죠. 즉, 가까운 데 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소매점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매점의 이미지죠. 여기 이미지에는 이제 점포 설비, 판촉 활동, 디자인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매점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상권도 커지겠죠. 그리고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즉 소비자는 결국 가까운 곳을 좋아한다고 지금 유통관리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 잘 체크해 두셔서 나중에 문제를 추론해서 잘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점포 입지입니다.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는 모여있으면 상권이 형성된다. 오히려 경쟁 업종들이 모여있으면은 상권이 더 커지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소문이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매점의 규모입니다.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 등이 해당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에 따른 입지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소량 생산하는데 소량 소비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입지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에 해당하냐? 농수산물 유통은 소량 생산, 소량 소비되는 곳으로 약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되게 대량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산 구조, 소비 구조가
소량 생산과 소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량 생산되는데 대량 소비돼요. 자, 그러면 수집과 중개가 가능하다. 이 두 개만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농산물, 임산물, 유통이 아니라 뭐다? 가공이다. 자, 그럼 대량 생산되고 소량 소비되는 곳엔 중개와 분산이 필요하고요. 생필품이나 공산품의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 요런 친구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자, 대량 생산되는데 대량 소비돼요. 자, 그러면 중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나 광산물, 원자재의 유통, 이런 것들이 대량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복적으로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도미넌트 출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미넌트라고 하면 영어가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도미넌트는 지배하다라는 동사죠. 자, 지배하는 출점인 거죠.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출점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막 점포를 세워서 내가 여기를 그냥 막 지배를 해버리겠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 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해서 성장하려고 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도미넌트 출점을 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기가 쉽고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좋은 게 바로 도미넌트 출점이다. 지배 우위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에요. 자, 그럼 이 연면적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더한 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1층 내부 주차장이나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뺀 다음에 대지 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연면적 비율이다. 요거 구하는 방법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매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유추법 보겠습니다.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매상고를 산출합니다. 자, 이 유추법은 신규 점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 점포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내가 떡볶이점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 떡볶이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손님이 얼마나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지? 이런 거 조사해보고 그럼 나도 저 정도는 되겠지? 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회귀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와, 벌써 머리가 아프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내가 설정을 해서 요런 요소들, 요런 변인들, 요런 변수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매상이 나오겠다. 여기 초등학교가 방학이야. 변수죠, 저한테는. 방학 때는 매출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회귀분석법입니다. 자, 체크리스트법 보겠습니다.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자, 여기 점포 상권에는 직장인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근 시간에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리스트들로 이제 점포를 평가하는 거죠. 여기는 그럼 낮에 장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기존된 사실들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굳이 안 든다는 거죠. 이해와 사용이 쉬워요. 단점으로는 숫자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생각보다는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다 보니까 주관성이 짙죠. 그래서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추법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추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추법이란 신규 입점 점포가 입지하려고 하는 상권의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하여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며 서술적 방법에 의한다. 요게 유추법이죠. 자, 요거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유사 점포 선정을 하고요. 출점 예상 상권은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최대한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유추법은 어떻게 활용하냐? 상권 규모를 파악한다거나 경쟁 정도 측정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 특성 파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포 확장 계획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추법이 아무래도 제일 보통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보통 CST 맵이에요. CST 맵 관한 내용이 나오면 유추법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자, CST 맵이 뭐냐면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이에요. 근데 이 상권 분석 과정을 뭘로 한다? 유추법으로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고객 점포법, 자, 이거 애플바움이 했었다 그랬죠? 자, 이게 뭐였죠? 고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면접을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요걸 알아서 상권을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ST 맵은 유추법과 고객 점포법 두 개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권 분석 과정을 잘 세워서 광고, 홍보판 쪽 전략에 수립 가능하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 가능하고요. 점포 확장 계획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CST 맵은 뭐 다 푸실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MNL 모형 이해하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MNL 모형은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측을 해서 시장 점유율 및 상권 크기를 추정해 보는 거죠. 이 점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를 대신에 각 소비자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반대로 나와서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 이 MNL 모형은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요 내용 또 빈출되고 있습니다. 잘 외워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BPI죠. BPI. 자,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BPI 하면 뭐가 나오냐? 보통 인구, 소매 매출액, 유효소득 요 세 가지로 구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PI가 클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도도 큰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식이죠. 자, 아까 우리 인구, 소매 매출액, 유효소득으로 구한다고 했죠. 자, 인구 곱하기 0.2, 소매 매출액비 곱하기 0.3, 유효소득 곱하기 0.5예요. 즉 우리가 100%를 따지는데 이 유효구매 소득비가 50%나 중요하고 소매 매출액비는 30%, 인구비는 2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GIS 보겠습니다. 우리 GPS 있죠? GPS랑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설명 보시면 지리정보를 보전,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고요. 라일리 캔버스에 소매 인력 모델이 적용하는 경우 필요하다. 그래서 라일리랑 컨버스는 GIS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요거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GIS는 주로 어디 쓰이냐? 대형, 소매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높구나. 요거 세 가지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GIS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요거 일단은 빈출이고요. 요 점 데이터, 면 데이터 어떤 것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 하는 것도 고객 전표법 느낌으로 고객에게 면접을 본다라는 거죠. 면접해서 물어봐서 인터뷰를 한다. 요런 거. 요 세 가지 내용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 맞는 내용 바뀌어서 또 틀린 내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IRS와 MEP 한번 보겠습니다. IRS는 소매 포화 지수고요. MEP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읽어보고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한 지역 내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 감이 안 오시죠? 안 오신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IRS 좀 더 볼게요. 잠재 수요도 표현하며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자, 지역의 경쟁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뿐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자, 아직 좀 안 와닿습니다. 일단 MEP까지 볼게요. 자, MEP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인데 IRS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자, IRS가 높은 경우 시장 기회가 많음, MEP가 높은 경우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큼. 자, 쉽게 설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냥 IRS가 높고 MEP가 낮다. 어떤 매력도를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가장 매력도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1번, IRS도 높고 MEP도 높은 곳. 2번, IRS는 낮고 MEP는 높은 곳.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RS가 높다. 창업 기회가 많아요. 시장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MEP가 높다. 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점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가장 매력이 좋은 것, 입지 매력도가 최고로 좋은 것은 뭘까요? IRS와 MEP가 높은 곳이죠. 자, 둘 중 하나만 높은 것보다는 둘 다 높은 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IRS와 MEP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일시정지하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